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두 번째 영역의 과목이죠.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의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전략 영역으로 많이 선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쉬운 영역에서 집중적인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일명 전략 영역이라고 하죠. 이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그 영역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방법론을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시험 문제도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내용,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전략 영역이 바뀔 수도 있어요. 흥미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잘 익혔다면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점수는 나올 거니까요. 자, 이제 제 1장을 하겠는데요. 기출문제에 관한 분석은 이미 기출문제풀이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제 1장은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1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제1절에 보면 과학의 일반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 방법, 과학적 연구의 특징, 이러한 내용이 제1절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콘이 많이 붙어 있는 데가 2번이네요.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요. 이 대목에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식을 얻는 방법은 관습에 의한 방법이 있고 권위에 의한 방법이 있고 직관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자, 4번에다만 체킹 하나 가볍게 해주세요. 과학적인 방법. 이게 바로 우리 사회복지조사, 즉 사회과학의 하나인 사회복지조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내려온 관습이나 진리라고 믿어온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관습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례로 천동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권위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 권위는 어떠한 권위자가 있고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권위자나 전문가가 주장하는 의견을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믿을 만한 정보의 출처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 이름을 써서 누구누구 신드롬,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직관에 의한 방법입니다. 어떤 확실한 명제에 바탕을 두고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직관에 의한 방법이라 합니다. 이 방법의 한계는 기초로 삼고 있는 이 명제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로 인해 파생된 지식은 모두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이나 창조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의 진화론이라든지 또는 유실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창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이론에서 개념, 개념에서 가설, 가설에서 검증, 이러한 것 등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과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쓰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많이 취하시죠. 자, 가설 검증 과정을 통해 명제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자, 두 번째는 과학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아직은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죠? 예,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의 활동으로 과학적 설명이 이치에, 논리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은 로지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론적 인과성이 있습니다. 이 결정론적 인과성은 과학이라는 것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정적이고 확정적이라기보다는 확률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확률적 결정론, 그 자리에 밑줄 쳐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과학은 간결하고 일반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이 일반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일반화가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개별적인 현상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대상으로 일반적인 경향을 밝혀 일반적인 이해, 즉 말씀드린 대로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간결한 것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해서요, 가능한 한 최대의 설명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결한 것을 추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체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설에서 조작적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가설의 형태를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화라고 말을 합니다. 조작적 정의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정의해야 우리가 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보면 또한 검증으로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5번째와 6번째는 같이 엮여져서 우리가 보통 이것들을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이면서도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의,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7번 체킹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은 간주관성의 특징을 지닌다 라고 했어요. 간주관성을 상호주관성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주관성은 조사자들의 연구에 대한 주관적 동기가 다 다르죠. 다르더라도 과학적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어낸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밑줄 친 부분이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이에요. 자, 과학에서 객관성이라는 것이 있고 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객관성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즉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서로 간자를 써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이간자를 쓰긴 쓰지만 서로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의다라고 해서 간주관성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서로 상호 간에 관심 있는 사람들 상호 간에 우리가 동의가 있다, 동의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상호주관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으며 과학은 당시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생 가능성에도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가능성이란 것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 연구자가 이론화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할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적 연구에서 그런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 변수를 설정해서 가설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증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같은 방법으로 양적 연구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생 가능성입니다. 물론 표준화된 방법이죠.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누구나 동일한 결과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재생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9가지의 내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7번과 9번 이 두 가지를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한 주관적 동기가 다르지만 연구 과정이 같으면 결론이 같게 나오게 되는데, 즉 과학에서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다 관심을 갖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의라라고 말해서 우리가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이라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재생 가능성은 표준화된 방법, 이전에 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우리가 표준화시켰다면 표준화된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동일한 결과, 거기 나온 대로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재생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입니다. 이 참고는 일상적인 경험을 탐색할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의 유형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 빈출 영역은 아닙니다. 첫 번째, 부정확한 관찰하면 오류입니다. 이 오류를 에러라고 하거든요.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일반화도 오류입니다. 선별적 관찰도 오류입니다. 꾸며낸 지식, 만들어낸 지식도 오류입니다. 사후가설, 소급가설을 설정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비논리적인 추론도 오류입니다.
자아가 개입된 이해,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명예나 체면 이런 것들이 개입된 이러한 이해도 오류입니다. 탐구의 조기종결도 오류가 되고 과학에서는 신비화가 오류에 해당됩니다. 자, 큰 타이틀만 읽어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게 관찰했을 때의 오류가 부정확한 관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일상적인 관찰은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이를 기억에 의지하게 되므로 부정확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신 단어죠. 과잉 일반화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 한두 가지의 현상인데요. 그것을 두고 무리한 결론을 도출한다면 과잉 일반화, 과도한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몇몇 사람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단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극히 적은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선별적 관찰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거기 나온 대로 한두 가지 요소를 선택적으로 관찰하면 안 돼요. 좀 다양한 것들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한두 가지 요소를 선택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이것을 선별적 관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들어낸 지식은 짜깁기식의 꾸며낸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탐색할 때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예요.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해서 결론에 가야 되는데 결론을 내놓고 뒤에 가설을 만드는 것을 소극가설, 사후가설이라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추론에 맞추어, 그게 바로 일종의 결론인데요. 자신의 추론에 맞추어 가설을 설정했을 때의 오류를 말합니다. 비논리적인 추론입니다. 논리성이 결여된 결론을 내릴 때는 우리가 오류라고 하죠. 과학은 로지컬, 즉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비논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뭐 조사 결과라 해도 돼요. 어떠한 조사 결과가 자신의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 이게 이제 자아가 되는 거죠. 자신의 감정, 가치관, 즉 자아의 이해가 개입되어서 이 이해는 이해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개입되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의 오류를 말합니다. 이걸 자아가 개입된 이해라고 말합니다. 탐구의 조기종결입니다. 탐구의 결과가 자신이나 조직에 또는 기관이라고도 하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될 때 탐구를 성급하게 종결하는 경우에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탐구의 조기종결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볼 것이 있는데 긍정적이 나왔으니까 끝내버리자. 부정적인 게 나왔어? 아이고 끝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오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비합니다. 문제를 이해하기 힘들 때 이를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신비화라고 하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원인을 돌리는 경우의 오류를 우리가 신비화라 하고, 과학적인 분야에서는 이 신비화가 일종의 오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워밍업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이해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 이해 차원에서 보시고, 자, 2절부터서는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2절은 별표 2개입니다. 과학적 조사 방법 및 사회과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약방의 감초가 있네요. 연역법과 귀납법입니다. 연역법, 귀납법, 그 자리에 별표 하나씩 쳐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관계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귀납법에 의해서 이론을 만들면 그 이론을 검증하는 단계가 연역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론부터 출발하는 것이 있고 이론이 끝에 있는 게 있어요. 이론부터 출발하는 것이 3단 논법이라고 하는 연역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왜? 이론 명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연역법의 대표적인 3단 논법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개념을 보십시오. 일반적인 원리를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이론에서 특수한 내용을 추론해내는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이 연역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에서 출발을 해서 A는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만든 뒤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돼요. 왜? 선행 이론에 기반을 두는 거니까. 그래서 과학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론에서 가설을 뭐 한다? 조작화를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론으로 가죠. 그래서 이론하고 이론을 한 사이클을 묶어서 이렇게 나누면 이론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연두귀미, 이게 암기법이거든요. 연역법은 이론이 앞에 있다, 두괄식. 귀납법은 이론이 뒤에 있다, 미괄식. 그래서 연두귀미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한계는 어떤 현상의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고요. 현상의 단면만을 볼 수 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연역법은 양적 연구에서 지향합니다. 양적 연구는 심층적인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현상의 단면만을 알 수 있는 것이 양적 연구잖아요. 그래서 연역법의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이런 거예요. 뭐 석가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다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네. 고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론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귀납법은 여러 다양한 것들을 관찰을 해서 이론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그것을 귀납법.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이고 정확한 관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끊어주시고요.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으로 전개되는 논리적 과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즉, 특정 현상에 대한 여러 경험적 관찰과 체계적인 반복에 의해 A는 B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원리로 정립하는 것,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절차를 보면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관찰 들어가고요. 유형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임시 결론에 이른다. 이게 바로 이론입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이죠. 그래서 주제 선정에서 주제 선정이 나왔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가로 묶으면 이 임시 결론, 즉 이론이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귀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계입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이론에 해당되는 사례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 제가 앞에서 살짝 힌트 드렸죠. 질적 연구가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적은 사례로 전체를 설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적 연구 같은 거는 소수를 관찰하거든요.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많은 것들을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수의 사례를 관찰해서 이론으로 정립을 했을 때 과연 이 이론이 일반화가 쉽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인 성격의 조사 논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과정에서 연역적 방법은 관찰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며 귀납적 방법은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거나 수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을 수정하거나 확증한다, 이론을 정립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오른쪽은 연역법이고요. 왼쪽은 귀납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론부터 출발을 하죠. 이론부터 출발을 해서 자, 쭉 갑니다. 연구, 설계, 가설, 그 다음에 관찰, 검증, 그 다음에 경험적 일반화로 오잖아요. 네, 이론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론 선행 연구부터 출발을 해서 경험적인 일반화까지 왔구나. 이게 결론이라고 말을 해요, 되게. 자, 이게 바로 연역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귀납법을 봐주세요. 자, 귀납법을 보면 죄송합니다. 관찰 검증까지가 지금 연역법이고 그 다음에 귀납법은 관찰 검증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관찰 검증에서 시작해서 경험적인 일반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도출이 되잖아요. 이론 정립이 바로 귀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연두, 귀미. 이론이 앞에 있으면 연역법, 이론이 뒤에 있으면 귀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연두김이 나왔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의 개념과 사례를 보면 대전제, 즉 이론으로부터 소전제를 매개로 하여 대전제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됩니다. 3단 논법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사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그 다음에 귀납법입니다. 많은 사실들을 관찰하여 보편적인 결론을 되풀이하는 방법인데, 자, 아무래도 우리가 관찰법을 쓰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관찰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귀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관찰했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론, 임시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역법과 귀납법이었는데 키워드를 잡으면 이겁니다. 자, 이것은 이론이 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이 앞쪽에 위치한다. 이것은 이론이 뒤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두괄식, 미괄식으로 잡으면 이쪽은 두괄식이 되고 이쪽은 미괄식이 된다. 순서를 쭉 나열하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론의 위치를 먼저 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연역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양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연역법이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귀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양적 연구는 심층적인 부분들, 심층 부분들은 부족하다. 이 지금 밑에 써드린 게 이제 일종의 한계,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일반화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오른쪽은 연역법이었고 왼쪽은 귀납법이었죠.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 연역법의 부족한 부분은 귀납법이, 귀납법의 부족한 부분은 연역법이 보완해 주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출제 포인트긴 포인트인데 그리 많이 막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는 사회과학 쪽이라서 사회과학의 별표 가볍게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사회과학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은 맨 밑에서 두 가지예요. 맨 밑에 두 가지를 보면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해요.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 그 자리에 가로 묶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그래요. 자, 바로 밑에 보면은 현상의 내면적인 이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상의 내면을 보는 거죠. 아, 이 사회 문제가 왜 일어났어? 사회현상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사회현상이 바로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의 내면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면 그렇다면 사고의 도식화에 대한 타당성의 의문이 있겠죠. 사회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식화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공식화?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의 어떤 공식화는 어렵죠. 그래서 사고의 도식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사회 문화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곧 이쪽에 나타나는 현상과 같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때 명확한 결론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론 동그라미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회과학이다 보니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창적이고 유리한 성격의 학문이에요. 누적적인 성격의 학문은 자연과학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현상이라든지 또는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유일하고 독창적인 존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과학도 유일하면서도 독창적인 성격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고의 가능성이 제한된다. 네, 뭐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자연과학보다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사고의 가능성은 제한이 되고 위에서 사고의 도식화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도식화, 사고의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자, 이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의 여기서 끊어주면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도출된다라고 했어요.
뭐 저는 여기에서 많이 사례 드는 게 뭐 학교 폭력의 문제라든지 성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다 사회 문제잖아요. 근데 예전부터서 학교 폭력이 있어 왔고요. 예전부터서 성폭력이 있어 왔고 가정 폭력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양상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과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과학은 기존의 이론과 아예 다른 새로운 이론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네, 뭐 연구자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연구자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회과학의 연구들을 보면 뭐 이렇게 한 분의 연구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것이 계속 나와요. 그분의 연구가. 자, 이분은 이쪽에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신념이 있는 거죠. 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 같은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를 할 때 연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많이 투입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연과학은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서로 반대예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반대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에 대한 부분들도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면 사회현상,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상의 내면을 본다라고 했어요. 현상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고의 도식화, 사고의 가능성, 여기에 제한이 있다. 줄 긋고 써야 되겠네요.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회문화적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 가치관에 영향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간단히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유일하고 독창적 성격의 학문이다. 유일하고 독창적 성격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아요. 기존 이론과 단절되지 않아요.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새로운 이론이 도출됩니다. 새로운 이론이 도출된다. 뭐 이 정도만 작성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간단한 노트가 여러분들 나중에는 뭐 서브노트라고 하잖아요. 서브노트 쭉 보면서 이 정도 내용들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과학 철학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과학 철학이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올 때가 더 많았다. 과학 철학의 별표 하나만 쳐주시면 됩니다. 논리 실증주의가 있고요. 논리 경험주의가 있고요. 반증주의가 있고요. 과학적 혁명이 있습니다. 과학적 혁명의 별표. 그 다음에 기출적용. 이 기출적용은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지문 넣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최근에 나온 게 후기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 그래서 좀 자료를 좀 많이 넣어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대개 우리가 실증주의 하면 양이에요. 양적이라고 하죠. 이론은 관찰이나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계로는 한정된 수의 경험적인 증명만으로는 정확한 이론을 찾아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론에 대한 검증이라 그랬잖아요. 이론에 대한 검증이니까 실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라고 말하고요. 논리 경험주의는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실증적 확인을 보완하기 위해 출현했고요. 과학 이론들은 궁극적으로 확률적으로 검증하는 관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관찰에 의해서는 완전한 진리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 경험주의는 진리의 입증 대신, 이 진리의 입증을 우리가 실증이라 하거든요. 그거 대신에 진리의 확인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경험주의, 논리 실증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되게 우리가 실증해 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경험주의. 그러니까 진리의 입증은 실증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이것들 진리에 대한 확인이 있잖아요. 확인. 이것은 이제 경험주의 차원에서 확인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증주의. 포퍼의 반증주의는 기존 이론의 모순에 대한 계속적인 반증 과정을 통해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기존 이론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 이론에 대한 수정도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의 모순이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순을 우리가 지적하기 위해서는 반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속적인 반증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퍼의 반증주의라고 말합니다. 과학적 혁명입니다. 과학적 혁명은 토마스 쿤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보는, 과학자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연구의 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 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겁니다.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혁명에 의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 구성원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패러다임은 고정된 이론 체계가 아니라 이게 혁명에 의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이동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과학적 혁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과학이 체계를 잡기 전에 전 과학의 단계에서, 체계를 잡기 전에 과학을 우리가 전과학이라고 그래요. 앞전자를 써서 기득권을 잡은 과학이 정상과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 과학에서 정상과학이 되고, 그런데 이 정상과학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해서 변증법으로 설명한 사람이 토마스 쿤이다. 정상과학 정, 위기 반, 새로운 과학이 합의 구조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도 영원히 완벽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에 의해서 새로운 과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변증법 패러다임의 역사적 활용이라고 말을 해요. 변증법 나오면 여러분들은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사와 과학 철학을 뛰어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의 구조는 과학의 진보가 누적적이라는 종래의 귀납적인 과학관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의 발전이 혁명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적인 진보가 누적적인 성격의 발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이 과학적인 혁명에 의해 과학은 발달한다라고 토마스 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과학혁명들 사이에서 과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안정된 과학활동을 가리켜 정상과학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상과학은 과학자 사회는 패러다임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쿤이 말하는 과학혁명이란 정상과학이 심각한 이상현상들의 빈번한 출현에 의해서 위기에 부딪혀 붕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 결과는 새로운 정상과학의 출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보기까지 했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전과학이 있다. 이 전과학은 체계 잡기 전의 과학이다. 체계 잡기 전의 과학을 우리가 전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전과학에서 교재 앞에 내용에 보면 양가로 2번에 있었죠. 기득권을 잡는 과학이 정상과학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가 정상과학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체계 잡기 전이다. 여기는 기득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잡은 과학, 이게 바로 이제 정상과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상과학에서 그 다음에 혁명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혁명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교재에 보시면 정반합의 논리, 변증법의 논리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이 정상과학을 발을 정자를 썼어요. 발을 정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 혁명이 있잖아요. 이 혁명이 바로 위가 되는 겁니다. 반이 되는 겁니다. 반이 되고 이게 위기라고 본 거죠. 위기.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과학 있잖아요. 이 새로운 과학이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반합의 원리를 변증법적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인데 변증법적 논리로 설명한 거죠. 변증법적 원리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과학에서 정상과학에서 새로운 과학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과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토마스 쿤은 이것을 과학적인 혁명으로 이야기했는데 패러다임들이 서로 어떻게 하죠? 혁명에 의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패러다임의 고정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이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패러다임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은 이동한다. 바로 실력 따지게 보면 패러다임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보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기출 적용을 보겠습니다. 사회과학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 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이 도출되는 게 사회과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서 흔하지 않아요. 패러다임의 폐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지금 패러다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이라 했으니까 혁명적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우열이란 것은 우등과 열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자, 패러다임을 보겠습니다. 동시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이론들이 도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론을 만들기 이전에 현상에 대한 시각을 조직화하는 틀, 이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과 구별되는 것이고요. 문제 제기에서 결론에 도출에 이르기까지 이론 전개 전 과정에 걸친 기본적인 틀과 같은 것이 바로 연구자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적 연구 패러다임이 있고 질적 연구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동시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들이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고 양적 연구학자들은 양적 연구의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우열하냐, 그것을 가리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패러다임도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패러다임에 1번, 2번, 3번, 4번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이걸 넣어드린 이유는 바로 위에 기출 적용에 패러다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라고 해드렸고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과 그 다음에 여기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의 폐기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어떤 연구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틀, 거기 나온 대로 어떤 현상에 대한 시각을 조직화하는 틀이다. 이거를 제가 앞에서 과학자들이 세계를 보는 틀, 연구자들이 세계를 연구할 때 보는
시각적인 부분의 틀, 이것을 패러다임이라 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폐기될 수 있어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폐기될 수 있는데 사회과학의 폐기와 자연과학의 폐기에서 사회과학의 폐기가 더 흔하지 않다. 자연과학의 폐기가 훨씬 더 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입니다. 갈등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판 사회과학적,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기존 사회질서의 변화를 추구하고요. 사회적 조건을 계몽하고 사회적 구조 문제를 발견하고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비판적 사회과학이라고 그래요. 비판적 사회과학의 논문들을 보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각,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뭐 사회현상에서 양극화의 심화,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들도 비판적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보면 상당히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시대 후기 모더니즘이라고도 하죠. 후기 모더니즘 패러다임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양의 형이상학이 줄곧 추구해온 실제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객관적 실체, 보편성을 부정하면서 대신 다양성, 차이, 타자를 강조하게 됩니다. 조금 이게 이제 모더니즘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 절대적, 객관적, 보편성,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이게 조금 달라져요. 달라졌던 것이 다양성, 차이, 주관성,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성이라든지 주관적인 거, 상대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구성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구 목적은 해체와 재구성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사회 구성주의를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재구성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해체는 데리다가 주장하듯이 없애거나 아무 의미가 없도록 무의미화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와 재구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증주의가 과학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연구자가 지닌 관점에 입각해서만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질적 연구 패러다임과 연관성이 있어요. 연구자의 역할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해석자의 위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증주의 연구자들은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입각에서 연구자들은 바로 해석자의 위치로 바꿔 놓았다.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에서는 자료는 기존 이데올로기의 해체와 타자성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에서의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료다. 자,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비교를 좀 해볼게요.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자, 모더니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 객관적, 보편성, 자, 양적 연구 패러다임의 실증주의. 자, 연구자는 객관적이면서도 중립적인 위치였다. 객관적이면서도 중립적인 위치였다라고 볼 수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게 좀 대비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연구 목적은 해체와 재구성이라 말씀드렸어요. 해체와 재구성이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구성주의가 여기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서 대비해 볼게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주의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해석주의에 입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주의 질적 연구는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여기서 연구자, 자자가 빠졌네요. 자, 연구자는 해석자의 위치다. 해석자의 위치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후기 실증주의가 됩니다. 후기 실증주의. 조금 느낌이 어떠세요? 실증주의 같지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증주의는 여기서 정리를 했잖아요.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는 실증주의예요. 후기 실증주의는 실증주의 요소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기란 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후기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그렇습니다. 후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후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질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후기 실증주의는 여러 면에서 실증주의와 같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후기 실증주의자는 실증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변수를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실험 방법론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후기 실증주의는 말 그대로 실증주의 요소가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A 치료제와 B 치료제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후기 실증주의자들의 가설과 실험 계획안은 실증주의자들의 연구와 비슷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2번 별표, 이게 이제 최근 문제 답이었거든요. 그러나 후기 실증주의자들의 존재론적인 견해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존재론적 관점이거든요.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알 수는 없고 다만 적절한 이해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진하게 된 게 답이었거든요.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이고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식의 본질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잠정적이면서도 확률적으로 보는 게 후기 실증주의자들의 지식의 본질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실증주의와 다릅니다. A와 B 중 어느 치료제가 연구 참가자의 불안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가설을 세우고 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믿는 거예요. 따라서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확실한 연구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반복하고 이를 통해서 확증된 결과를 얻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실증주의자들은 반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구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거죠.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실증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처럼 한 번의 연구만으로 연구를 도출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불안 수준을 낮추는데 어느 치료자가 더 효과적인지를 연구하는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경향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을 해요. 자, 주관성이 이제 가미되는 거니까 연구자와 연구 참가자의 관계는 연구 과정에 걸쳐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마땅히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인식론적 입장을 고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실적 연구자들이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바로 인식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연구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연구 과정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 실증주의자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개인이 객관성을 지키려 해도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편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요. 연구자의 편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현상을 연구할 때 자신에게 어떤 편견이 있는지를 깨닫는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연구는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 되며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그들의 언어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후기 실증주의를 간단하게 보고 수업을 마칩니다. 자, 후기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인, 실증주의 요소, 양적 연구에서의 실증주의 요소를 가미합니다. 인정한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만 연구의 반복을 강조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의 본질은
잠정적이다. 지식의 본질은 잠정적이다. 그 다음에 확률적이다. 보는 겁니다. 지식의 본질을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 믿지 않음이라고 쓰면 돼요. 절대적 진리 믿지 않는다. 자, 후기 실증주의는 질적인 요소가 좀 가미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연구의 반복을 강조하고 지식의 본질은 잠정적이면서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인 해석주의 요소가 가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적 연구인 해석주의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후기 실증주의에서 실증주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 실증주의 요소 가미, 인정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고, 자, 포스트라고 하는 후기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후기에서 우리는 질적인 부분들이 강조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A치료제, B치료제가 불안을 감소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의 연구에 걸쳐서 가설을 검증하는 실증주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연구의 반복을 강조했다. 좀 더 확실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의 본질은 잠정적이고 확률론적인 것이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이러한 연구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기 실증주의는 저 정도만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2장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